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진짜 별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너는 애가 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쉽게 해. 남이 경험을 말하거나 선택을 두려워하거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자신은 별것 아니게 쉽게 할 수 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겪어본 결과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그 일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말로만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자세히는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살짝 접해본 거죠. 정작 자신이 그 일을 겪게 되면 난리 날 사람들이죠. 제 남편이 딱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든 쿨하게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아주 대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겁쟁이인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허풍을 떠는 거죠. 아주 작은 강아지가 매우 크게 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저와 남편의 이야기는 설득력 있는 말에 관해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과 대화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탕 발린 말로 상대를 빠르게 현혹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고 관계도 유지 못하죠.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 또한 얕은 말에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기 많은 동료였어요. 남편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를 않았고 늘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장난기도 많았고 늘 시끌시끌했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조용하고 한두 사람과 깊은 친분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남편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대각선 자리에 남편의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가 잘 들렸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사했잖아. 이 짐을 막 옮기고 있는데 무릎이랑 발가락을 콱 찍어버린 거 있지. 아니 눈물이 줄줄 나는데 와 진짜 이 세상 하직하는 줄 알았어. 아 이봐 아직도 발톱이 까매. 아파서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나중에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병원에 다녀온 거야. 겨우겨우 아파도 참고 이삿짐 다 날랐다니까. 에이 그 와중에 난 대단한 것 같아. 이사하다가 저승 갈 뻔했네 진짜. 에휴, 사내 자식이 뭐 그까짓 걸로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럼 이삿짐 마저 옮겨야지 그걸 다 못해? 나였으면 그깟 아픈 거 신경도 안 썼겠다. 나 군대 있을 때 발톱 빠진 적도 있었는데 너덜너덜하길래 내가 그냥 확 뽑아버렸었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이 엄살은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걸로 우냐? 눈물이 아깝겠다. 뭐든 바로바로 호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 말하는데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납득을 하고 대단하다고 말할 뿐이었죠.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하나하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수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태도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팀 전체가 회의를 할 때도 남편은 늘 누구보다 빠르게 앞장서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남편으로 인해 모두가 수긍하기도 했죠.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러 몇몇 직원들은 남편의 경험에 의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남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심해하면서 혹은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하며 핀잔을 주었죠. 네가 저번에 이거 일 처리할 때 이렇게 했다고 했었나? 아,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 거겠지? 근데 이게 매뉴얼에 어긋나는데 진짜 괜찮을까 모르겠어. 네가 했을 때 별 문제 없었던 거 맞지? 나 진짜 너 믿고 이렇게 간다, 응? 아유, 그렇다니까. 진짜 내가 해봤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 빨리 일 끝내고 퇴근도 했었잖아. 나 믿고 진행시켜. 그런 모습들이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 나와는 다르게 태생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에게 은근슬쩍 조언을 핑계로 말을 자주 걸었어요. 어떨 때는 개인적인 고민 상담으로 빠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얼핏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은 그런 성격 때문인지 연애 경험도 굉장히 많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야, 남자는 무조건 직진이야. 네가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에 딴 놈한테 뺏기는 수가 있다니까. 무조건 가. 가서 네 마음을 이야기해. 그런데 안 들어준다? 그래도 밀고 나가. 그럼 사람이 달라져 보이게 되어 있어.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난 못 먹어도 고야. 무조건 고야. 와, 완전 상남자인데. 그래서 네가 얼마나 만나봤다고 했었지? 지금까지 10명 넘게 사귀어봤다고 했던가? 이 부럽다 자식아. 나는 지금 인생에서 한 명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난리인데 네 놈은 어떻게 10명이나. 대단하다 진짜. 너같이 막 밀어붙여야 그렇게 되는 건가? 본받아야겠다 진짜. 알겠어. 네가 말해준 대로 오늘 한번 돌진해볼게.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인 것들을 남편에게 많이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저는 선택과 판단이 빠른 남편과는 달리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데에도 며칠 걸릴 만큼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런 모습들이 특히나 많이 호감이 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1년간 지켜본 결과 계속 괜찮은 사람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제가 1년 후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편지를 정성껏 써서 사랑 고백을 했달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랬었네요, 제가. 하지만 당연히 제가 차일 줄 알았죠. 그렇게 인기 많던 사람인데 연애 경험 고작 한 번 있던 제게 남편의 응답이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전해주고 바로 다음 날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싫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줘야 하지. 앞으로 회사에서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말을 해야 앞으로 얼굴 보기 덜 불편할까? 그런 고민만 수십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이 무색하게 남편은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자신도 좋다고 진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이게 무슨 횡재냐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고 다른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 보이는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여리다는 것이었죠. 공포영화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었고 무서운 놀이기구도 못 탔어요. 저에게 대할 때도 연애를 그리 많이 해본 느낌이 없었습니다. 능숙하기보다는 서투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이 사람이 나랑 만나보니 마음이 바뀌었나 별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주말에 같이 만나서 식사나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진짜 밥만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냐고 물으니 그럼 뭘 하냐고 제게 묻는데 그새 마음이 바뀌기라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밥 먹었으니까 차도 마시고 산책을 하거나 구경할 거 있으면 하고 다른 코스로 가야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같이 밥 먹을 때 뭐 기분 나쁘게라도 한 거 있었어요? 말해줘요. 나도 알아야지 고치던지 하죠. 밥 먹자길래 밥만 먹자는 줄 알고. 나는 자기야말로 무슨 일 있는 건 줄 알았지. 나랑 밥 먹고 나서 다른 약속이 있는 건가,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지. 아니야? 아니면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나?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내내 제가 주도했었다랄까요. 남편은 제게 뭘 하자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의지도 많이 하였습니다.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때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반년간 만나오던 중에 남편이 시댁에 인사를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애하는 걸 시부모님께 들켰다면서 인사 오라고 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황인지라 좀 급작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온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니야.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시고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시진 않아. 뭐 만나다 보면 뵙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가기 싫어?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렇지. 우리 회사 다니는 것 때문에 주말에 겨우 만나고 주말에 못 볼 때도 있는데 날짜로 치면 반년일지는 몰라도 횟수로 치면 몇 번 안 만난 건데.
알겠어. 가는 걸로 할게. 남편이 서운해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했죠. 제가 말해놓고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 보여야 할 텐데 이제까지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이렇게 빨리 만난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겠는지도 모르겠고 엄청 불안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기 전날 밤을 꼴딱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밤샘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도 친근하게 환대해 주셨고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아 보였어요. 두 분 사이도 좋아 보이시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꼭 원래부터 알던 사이처럼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 생각을 좀 굳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결혼하기에도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제격이다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속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신 건지 시부모님께서는 시종일관 남편 칭찬을 하셨습니다. 간간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애가 완전 쑥맥이라 어디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고 여자친구도 집에 데려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생전 처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면 집으로 빨리 초대하라고 호들갑을 다 떨었겠어. 내가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들이 여자 생겼다 하면 이렇게들 초대를 꼭 해본다고 하더라고. 데려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싫어서 가려면 가고 좋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결혼시키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가는 결혼 생각은 좀 있을까? 우리는 아들이 30 되기 전에는 애아빠 됐으면 싶거든. 내 주변에 아들 가진 사람들 다 결혼하고 애도 있어 벌써.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가 몰라 나는. 언제쯤? 제게 빨리 답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될 듯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남편이 전 여자친구들은 집에 안 데려왔구나 싶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죠. 제가 최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밀어붙여서 저와 남편은 만난 그 해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 회사에서는 다들 놀랬었어요. 남자 직원분들은 역시 대단하다고 했고 여직원들은 저를 달리 보더라고요. 와, 나는 네가 저 사람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 저런 타입 좋아했었어? 세상에나. 누구나 다 짝은 있다더니 신기하네. 남편은 남자 동료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반대로 여직원들은 남편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지 싶었는데 결혼하고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요. 남편이 인기가 없었다는 것을요. 말 많고 허풍 떨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왜 다들 안 좋게만 보지? 아니면 남편이 여직원들에게만 유독 철벽을 치고 다녀서 그런가 싶었어요. 주변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그런 것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실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집이 구해질 때까지 회사와 가까운 저희 집 친정에서 남편과 지냈습니다. 그 덕에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아주 많이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특히나 아버지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둘이 취미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남편에게 취미 활동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자네가 골프를 그렇게 잘 친다고? 그럼 언제 한번 같이 치러 나가야겠구먼. 시간 한번 내. 아니지.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한번 갈까? 나도 안 나간 지 오래야. 가면 자네 실력 제대로 볼 수 있겠구만 그래. 아버님 저한테 지고 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왕년에 골프 팬들 사이에서 세리박으로 불렸거든요. 남편이 오고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앉아서 야구만 보던 아버지도 남편과 무언가 하실 생각에 들뜬 게 보였죠. 남편이 잘 맞춰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가 골프를 치고 다녀오던 날 집으로 들어온 아버지가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남편의 실력이 영 엉망이고 아버지와 골프를 치던 중에 갑작스레 회사 일이 생겼다면서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말이죠. 황당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걔 녀석 말이야. 아주 순뻥이야. 골프 잘 친다 하더니 채도 제대로 못 잡고 샷도 아주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무슨 세리박은 살다 살다 그런 놈을 다 봤나.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별것 아닌 걸로 허풍 떨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놈들이 나중에 큰 사고 치는 법이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녀석 같은 이라고.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남편 단속 잘해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남편이 일이 바빠서 급하게 하느라 그랬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저희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먼저 구매해서 보낸 짐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추가로 구매한 가구들도 있어서 문 앞으로 배달된 가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에게 말했죠. 그럼 우리 둘이서 들어도 무거울 수 있다. 전문가한테 맡기자라고요. 에이, 뭐 그까짓 걸로 가지고. 당신이 들기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래? 정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다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혼자 다 들어서 옮겨 놓을 테니까. 알겠지? 라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막상 눈앞에 펼쳐진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가구들을 보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유, 요새 가구들은 원목이 좋아서 그런가? 엄청 묵직해 보이네. 저런 건 천하장사가 와도 못 들겠는데. 그래서 저와 남편 둘이서 들고 엄청 낑낑댔어요. 그렇게 막 옮기다가 남편 손이 미끄러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너무 아픈 나머지 들고 있던 가구를 팍 내려놓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 다리 부러진 것 같아, 내 다리.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보았죠. 발가락만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발등뼈가 나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부르기는 했는데 달려오신 구급대원분도 기가 차신지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고는 내일 정형외과 가셔서 약 바르시면 돼요. 골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 찍어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어디가 금가거나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현장에서 상황 파악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서요. 실려갈 정도도 아니니 집에 있으란 말에 남편은 분명 어딘가 부러진 게 맞다면서 우겨대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을 실어서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구급대원분 말대로 남편 다리는 털끝만큼 이상이 없었죠. 남편도 민망했는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대는데 크게 안 다친 거면 다행인 거지 뭐. 얼른 집에나 가자. 분명 어디 나가는 소리가 났는데 아마도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서 이 뼈도 튼튼한 모양이라 안 다친 것 같은데 동체 시력으로다가 딱 다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발을 뺀 거지. 특전사 어디 안 가는구만. 그래도 그 정도는 그냥 귀여웠어요. 신혼이었고 다친 것보다는 안 다친 게 낫긴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일에는 그리도 침소봉대인데 남의 일에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회사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눈치 보여서 신혼여행도 생략했고요.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제가 계단 청소 중인지 모르고 뛰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성룡처럼 굴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굴렀냐면 청소 아주머니가 어머 어떡해 죽었나 봐. 너무 놀라서 그렇게 소리를 치셨을 정도였습니다. 저야말로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할 지경으로 심하게 굴렀었죠. 정신 차리고 딱 눈 떠보니까 회사 로비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의 2개의 층을 한 번에 백 텀블링으로 구른 셈이었죠. 청소 아주머니께서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겨우겨우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습니다. 진짜 천만다행히도 오른쪽 다리 인대만 끊어진 거였어요.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석고 깁스를 임시로 대놓고 바로 회사로 돌아갔어요. 붓기가 다 가라앉아야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회사로 다시 복귀하니 동료들이 무슨 저를 살아 돌아온 전쟁 영웅 대하듯이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제가 실려가고 방범팀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제가 위독할 거라고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 전부가 제가 굴러가는 걸 다 보셨다면서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굴러가는 거 부장님도 다 보셨어. 지금은 외근 나가셨는데 너 바로 퇴근하고 5일간 쉬고 경과 보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래. 너는 너 굴러가는 거 못 봤지? 너 진짜 살아있는 게 용해. 낙법이라도 배운 거야 뭐야? 그래서 저는 바로 퇴근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남편이 알고 와서는 제가 오른발에만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깁스한 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멀쩡히 걸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걱정 없이 말하는 남편에게 좀 서운했죠. 엄살 부릴 생각도 없었는데 아픈 척이라도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남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는데도 에이, 택시 타고 갔다 오면 되지 뭘 그리 이유나는. 목발 짚는 게 처음에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럼 여보 집에서 봐. 조심히 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지 발가락 조금 다친 것 같았을 때는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저는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서운했죠.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다른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일에 지장을 줄까봐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의 안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도 그저 한다는 말이 인대 수술해봐야 큰 수술 아니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수술 과정도 단순하고 크게 아프지도 않다고 말이죠. 그래도 수술이야. 그런데 뭐가 안 아프고 뭐가 별거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와이프가 수술 받는다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야? 당신 가만 보면 남들한테는 한없이 무관심해. 자기가 다쳤어 봐. 지금 벌써 병원 입원해서 죽겠다고 난리쳤을걸? 나 정말 서운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지금이야 깁스한 다리만 욱신거리겠지만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아플 거라고. 밖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안에서 오는 통증도 만만치 않다고. 몸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나 내일 엄청 아플 수 있다고. 그제야 남편은 아픈 거 안 알아줘서 서운한 거냐면서 저를 우쭈쭈 해주는데 그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아픈 거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걱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다음 날 알아두었습니다. 제가 스턴트맨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몇 바퀴를 계단에서 굴렀는데 당연한 거였죠. 출근한 남편에게 들어오는 길에 죽이라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프다고 죽 사달라고 하면 있는 약속도 깨고 일찍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죽 사다 달라고 한 거 잊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김 대리가 그러는데 원래 약속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당신이 집에 가봐야 나도 아프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고 밥 먹고 술도 마시고 들어가자고 했다면서? 당신 제정신이야? 반대로 당신이 아팠어 봐. 나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쳤을 거면서.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죽 늦게 사다 줘서 그래. 당연히 당신 자고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다리가 아픈데 왜 죽을 먹어. 속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식 먹어야지. 내가 아픈 당신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 밖에서 해결하고 가면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신 요새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해. 내일 수술 잘 받고 파이팅! 그렇게나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하던 사람 어디 간 건지 남편은 공감 능력 제로에 자신의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죽을 병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통증이 심했어요. 마취가 풀릴 때쯤에 봉합한 자리가 불타오르는 것 같이 아픈데 혼자 병실에서 울면서 어찌나 서럽던지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아주 악이 받치더라고요. 그래, 너 아플 때 내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깁스를 6개월을 해야 하는 마당에요. 남편은 자차로 출퇴근을 시켜주었지만 퇴근 후에 약속이 있으면 가차없이 절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댁에서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회사 일도 몰려서 남편에게 나 일도 많고 오늘 물리치료도 받으러 가야 하고 그래서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잖아. 거기 못 갈 것 같아. 당신만 가. 나는 다음에 갈게. 뭔 소리야. 일하느라 저녁 안 먹어? 그런 건 아니잖아. 당신 다리 하나 다친 거 가지고 뭐 그리 오래 끌고 가고 그래. 목발 짚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엄마가 서운해하셔. 새로 식구 생기고 하니까 식사 자리 마련한 거잖아. 그런데 주인공이 빠지면 어떡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야 자기 식구들이니까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간단한 거겠지만 나는 아니야. 다리 불편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뵙기 민망하기도 하고. 진짜 일이 많아서 오늘 안 하면 내일 일이 더 쌓여. 밥 못 먹고 일할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신 혼자 가. 당신은 진짜 너무 유난을 떨어대.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말이지. 나 같으면 조금 불편해도 참고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시댁 식사 자리까지 남편이랑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저만 빠져나와서 힘들게 택시를 잡아서 다시 회사로 와서 야근까지 하고 또 벌벌 떨면서 택시를 잡아타서 밤 11시까지 집에 도착했죠. 남편은 늦게까지 식구들과 술자리를 하는지 아직 집에 안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오고 얼마 안 지나서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막 토하고 힘들다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속이 너무 안 좋다면서 빨리 편의점 가서 숙취 해소제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나 위장이 다 나올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당신이 약 좀 사다 줘. 좀 오래 걸리긴 해도 응급실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편의점 좀 갔다 와. 나 이러면 내일까지 못 잘 것 같아. 내일 회사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죽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약을 사왔죠. 와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얄미워서 숙취 해소제로 머리통을 막 때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다음날 제가 아닌 남편이 병가를 냈습니다. 술이 안 깨서 너무 힘들어서 출근 못하겠다고 해서 말이에요. 사람이 질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 꼬락서니까지 보니 남편한테 물리더라고요. 내가 대체 저런 사람 뭘 보고 결혼까지 했나 선택한 저한테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는 화도 못 날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긴 겁니다. 깁스도 못 풀고 일도 많고 아이까지.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회사에 잠시 휴직계를 내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휴직계 내야겠어. 깁스도 2달이나 뒤에 풀어야 되고 깁스 풀어도 목발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배도 무거워지고 목발까지.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돼. 힘들어서 안 돼. 아니 무슨 아직 초기인데 배불러서 목발 짚고 다닌다는 소리를 해. 우리 누나는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도 일하다가 애 낳을 때 돼서까지도 일 그만 안 뒀다니까. 그렇게 힘들다 생각하면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야. 신우는 재택근무잖아. 나처럼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었고 하루에 고작 3시간 하는 일이랑 어떻게 나랑 비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당신 그렇게 몰라줄 거면 나랑 임신육아교실 한번 갔다 와. 다녀왔어도 자기 의견 같으면 군말 없이 회사 다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끝없이 헛소리만 떠들어댈 남편을 위해서 임신 육아교실의 모든 과정을 다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모든 체험을 다 하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이 제일 많이 감명받은 것이 아이 출산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다른 남편분들도 같이 했는데 저희 남편만 주리를 트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는데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그래도 그 체험하고 바로 휴직계 내라 소리 하더라고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이죠. 결국엔 처음 제 뜻대로 출산 휴가를 냈고 아이도 무사히 낳았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그 후였죠.
남편 못지않게 자신들 외에는 모두 로봇 인간이라도 되는 줄 아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막 낳고 고작 하루 지난 저한테 시어머니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가 귀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알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저한테 저는 얼굴도 모르는 지인분 결혼식에 가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지 황당했어요. 너네 결혼식 때도 오셨던 분인지라 꼭 가야 돼. 게다가 네가 그때 결혼식 신부였잖니. 그런데 네가 빠지면 돼? 꼭 가야지. 옛날에는 아이 낳자마자 김장도 하고 일도 나가고 다 했어. 그래도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하루 있었으면 다 한 거지 뭐. 괜찮으니 걱정 말고 후딱 다녀와.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 곁에 계셨거든요. 제가 스피커폰 상태로 통화 중이었던지라 통화 내용을 들으신 엄마가 화가 나셔서는 사돈, 이거는 아니죠. 애가 지금 애를 방금 낳았는데 무슨 결혼식에 가라고 하십니까? 사돈 따님이 이 상황이면 그때도 보내시겠어요? 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 무슨 경우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실 줄 몰랐는지 당황하신 나머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수습하러 남편이 달려왔죠. 어머니가 말실수하신 것 같다면서 저희 어머니를 달래는데 그게 말실수일 리가요. 일상인데요. 친정엄마께서 이렇게나 시댁에서 홀대를 하는데 어떻게 딸을 맡기겠냐면서 저를 친정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없고 아이가 없으면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했지만 친정엄마께서 눈치가 워낙 빠르셔서 이놈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얄짤없이 데려왔죠. 그 덕에 저는 친정에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친정아버지께서 저와 막 태어난 손주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무시하고 친정에 와 있던 딱 그때 말이에요. 만약 그때 모르는 척 엄마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그때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살았을 겁니다. 친정에서 2달 정도 보내다가 남편이 친정 오가면서 저희 엄마께 별의별 애교를 다 부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이 가상해서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왔죠. 저희 엄마가 남편을 정말 쥐잡듯이 잡아서 그나마 사람이 좀 갱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개판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급하게 치운 티가 나기는 했지만 싹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진짜 너무 텅 빈 것 같고 쓸쓸하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가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집을 비운 2달 내내 시댁에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찌나 기가 차던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른 말썽 피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할 날 없이 제가 집에 돌아오고 며칠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따로 지병이 있지도 않으셨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놀라서 저는 아이를 안고 아버지께 달려갔죠. 도착하니 가족들 모두 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너랑 손주 보려고 오래 버티셨나 보다. 너 가고 며칠 안 지나서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네가 효녀다 효녀. 우리 손주도 효자야 효자. 나름의 위안을 하며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리려고 애썼고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남편은 죄송했다면서 울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속상하게 해드리다 보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어서 위안이 많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노력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하였고 첫째 날 밤에 시부모님께서 문상을 오셨습니다. 절을 하시고는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친정아버지 연세를 물으셨어요. 정확하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절 늦게 낳으셨고 어머니와 나이차가 있으셔서 많기는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70세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연세는 왜요, 어머니? 70? 오래 사셨네. 70이면 살 만큼 다 사셨지 뭐.
때 돼서 가신 거야, 때 돼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위로는 되지 않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건 맞지만 다 살아서 가셨다라고 할 만큼 연세가 되진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 이야기 하듯 그것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한 일말의 고마움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기분 나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때 가셨으니 호상인데 무슨 장례를 3일씩이나 하나 요즘 세상에. 사람들 사는 것도 바쁜데 붙들어 놓고 너무 민폐야. 아가, 사돈이 꼭 3일 다 하신다니? 애기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래 있으면 악귀가 붙을지도 모른다던데. 저도 참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점점 기분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말씀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악귀라도 된다는 거예요? 제발 배려라는 걸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처럼 많이 사셨다고 하고 재수없으니 장례 단축해서 하자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려거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불쾌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소리 하려는 걸 남편이 매달려 말려서는 돌아가셨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돌아가고 나서야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빨리 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스러움, 그리고 마지막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일 전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람이 고쳐지면 다행이야. 고쳐지기라도 하면 다시 쓸 수가 있거든. 네가 네 남편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지금 봐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대단한 거야 네가. 그만큼 네가 설득력이 있다는 거잖냐. 앞으로는 네가 엄마잖니. 그러니까 더 당당해져도 돼. 여기저기 눈치도 보지 말고 숙여 들어가지 말고 다 보여주고 알려줘. 네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려줘야 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 제가 시댁과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밤마다 헤어짐이 답이 아니라 맞서서 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게 한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나마 아버지께서 절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남편에게 설명하고 고쳐주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 덕에 남편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디서 왔겠어요. 시댁에서 자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댁 식구들도 만만치 않게 남의 말을 쉽게 내뱉었어요. 나중에 그게 자신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설령 자신의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혼자 남은 친정엄마가 안쓰러워서 친정에 잠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3일 뒤라면서요. 내 환갑잔치 우리 애들이 싹 다 준비해준다고 하거든. 아가 너는 부담 없이 오기만 하면 된다. 집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일 들르렴. 애들이 그러는데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네. 어차피 잔치 비용은 우리 애들이 다 부담했으니까 너는 와서 준비만 좀 도우면 돼. 알겠지?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에 일찍 오고. 당연한 듯이 환갑잔치 준비하러 오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당연한 듯이 남편만 보냈습니다. 상황 뻔히 다 아시면서 아무리 환갑잔치가 그렇게 중요하신다 한들 상당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잔치를 준비하자 하시는지 경우가 너무 없어서 무슨 일인지 친정엄마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결혼을 선택한 시댁이 고작 그 수준이라는 걸 친정엄마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만 보냈던 그날 밤 시어머니께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네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어떻게 네 남편만 홀랑 보내니? 직접 와서 사정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친정에 있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말해주는 건데 말이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죽은 사람 끼고 사니? 안 그래? 그렇게 죽은 사람 끌어안고 지내면 죽은 사람도 억울해서 못 가겠다. 빨리 좀 보내드려라.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작 4일째였어요. 그게 어딜 봐서 오랫동안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고 남편을 보낸 것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부터 저를 더 안 좋게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괜한 트집을 잡으시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제게 인생을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연연하고 살면 어떻게 사느냐면서 제 성격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야 하나요? 대체 누굴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건지 저야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토로했죠. 시어머니의 생각이 납득이 안 간다. 친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그냥 엄마는 당신이 너무 슬퍼 보이니까 그런 거였을 거야. 계속 슬퍼만 하면 가슴 아프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기쁜 행사에 참여시키면 나아질까 싶어서 그러셨을 거야. 악의는 없었을 거야. 당신이 이해해. 상대방이 이렇게 불쾌할 정도면 아기가 충분한 거야.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는 더 말하기도 지친다. 나는 그냥 당분간 시댁엔 발 끊을게. 더 있다가는 당신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야. 남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 당신도 그랬었고 시댁은 왜 다들 그러는 거야? 자기 일만 엄청 중요하고 대단한 거고 남은 그냥 다 무시하고 지친다 지쳐. 그게 막 나빠서라기보다는 겪어보지 않아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가?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나중에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했거든. 그게 나쁘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가? 그러기엔 제가 여태 상처받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댁이랑 연을 끊고 살고 싶었죠. 이혼은 쉬워요. 정말 싫으면 안 보고 정말 남으로 살면 편한 건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하다는 이유로 온 세상과 이혼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더 많은 대화를 해보고 상대를 이해시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편한 방법을 계속 쓰면서 살다 보면 옆에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끝없이 시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제게도 분명 잘못된 점이나 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달라지길 바랬습니다. 남편이 바뀌어 갔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처럼 바로 곁에서 제대로 자신이 그 일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시댁 식구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든 저는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고 본인들은 쿨하고 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심플한 삶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시아버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놀라서 급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쓰러지신 상태셨고 신우들은 정신을 거의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이 떠나가라 울부짖고 한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었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3일 내내 시아버님 빈소에 머물며 도와드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거리를 두고 제대로 연락도 안 하던 제가 그래도 시아버님 장례식이라고 발벗고 도와드리니 그제야 시댁 사람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저런 슬픈 일 같이 공유하면서 진한 묵은 채증 벗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상부상조 아니겠니? 네가 어린 마음에 시댁 식구들 안 좋게 볼지언정 이것 봐라. 네 시아버지가 이렇게 자리를 다 마련해 주지 않겠니? 가는 날까지 우리 가족 걱정만 하고 가신 거 아니겠어? 그 덕에 너도 우리 손주도 참 오랜만에 본다. 그동안 기분 나쁘다고 시댁 안 오더니 시아버님 돌아가시고야 네가 왔으니 네 시아버지가 엄청 서운하시겠다. 살아있을 때 나오지 왜 이제 왔느냐고 말이야. 저는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들어드렸어요. 말씀이라도 하시면서 슬픈 마음 조금 덜어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주저리 말씀하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네 시아버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이 좋은 세상 그렇게 빨리 가서 어째?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가셨는지 원. 가는 길 억울해서 잘 가긴 할까 몰라. 조금만 더 사시지. 너무 빨리 가네. 돌아가신 시아버님 연세가 그때 80세셨어요. 70세인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 돼서 갔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80씩이나 살다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빨리 가셨다고 하시니 기가 잘 노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제때 가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그때 연세가 70세셨어요. 그럼 아버님은 참으로 오래 살다가 가신 거네요? 오래도 사셨네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10년이나 더 사셨으니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일부러 눈치 없는 척 시어머니께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시아버님 너무 일찍 가셨다고 한스러워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울음도 그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 본인이 했던 말 본인이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받아친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피하셨어요. 피하신다는 건 그만큼 그때의 상황에 잘못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셈이니 더는 추궁하지 않고 반성하시고 고치리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연락의 이유가 다름 아닌 저희 아들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유치원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초대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축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생일 파티 정도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잖니.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어머니, 남편만 빼고 할게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꽤 지났고 계속 그렇게 연연하시면서 사실 거세요? 돌아가신 분 붙잡고 그러면 가시는 시아버님도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가신 분은 이미 장례로 잘 보내드렸는데 왜 남은 가족들이 그 슬픔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틀 뒤에 어머님 잔치하자고 하셨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왜 어머님 상황에서는 용납이 되고 저의 상황에서는 다 안 된다고만 그러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결국엔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저희끼리 할게요. 저희 아들한테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한 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번 네 생일은 하지 말자라고 할까요? 어머님이 생각하셔도 너무 말이 안 되죠? 정 마음 불편하시면 아이 생일에 남편이랑 어머님 다 모른 척 하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생일 파티는 할 거예요. 정말 제 말에 납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드셔서 저와 더는 다투기 싫어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무리한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커가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게감이 생겼는지 이전처럼 자신의 일은 크게 여기고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 대충 말해주는 습관을 버렸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남편을 붕어빵처럼 따라하려 드는 아들 덕에 더더욱이 그랬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고 식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거리낄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